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오 인공지능 연구센터 두 번째 인터뷰 시간으로 화학부의 석차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석차옥 교수님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요. 본인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울대 화학부 교수로 있는 석차옥입니다. 화학부에 온 지는 20년 정도 됐고요. 연구는 화학부에서는 물리화학 쪽에 중에서는 계산화학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연구 분야이고요. 저는 저 자신이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을 설계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연구 분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을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 생물리화학 이렇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화학을 공부를 하신 거고 이제 화학 중에 이제 생물학 쪽을 하고 계신데 화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그 화학이라기보다 그냥 과학이 좋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 어떤 물건을 보고 관찰을 해서 관찰한 거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경을 벗어서 안차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더라고요. 몇십 개를 써도 계속 뭔가 관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몇 개만 써도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상한 거를 많이 꾸준히 열심히 뭔가 집요하게 보는 편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석차옥 교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시카고 대학에 가셨잖아요. 저도 이제 시카고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시카고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실 수가 있나요? 시카고 대학교에서의 제 시절은 그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였어요? 네,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일단 이제 대학원에 수업을 듣고 연구를 하는데 수업을 듣는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뭐 약간 새로운 건 좀 다른 거는 있었죠. 근데 이게 완전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새로운 건 없었고 그냥 기존에서의 약간의 연장성, 어떤 거는 그냥 배운 거를 또 배우는 같은 교재로 배우는 것도 있었고, 왜냐면 서울대에서도 제가 대학원에 조금 다니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실망을 했고, 연구를 재밌기는 한데 뭔가 제가 미래에 계속 추구하고 싶은 그런 도전감이 드는 그런 종류의 거는 아니었어요. 뭔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지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약간 오래된 연구였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박사까지 하셨지만 제가 이제 석차옥 교수님이 어떻게 지내오신 걸 조금 알긴 하니까 그러면 사실 그 포스닥 때부터 해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와 관련된 분야를 시작하셨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박사 때 연구한 거는 페이즈 트랜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페이즈 트랜지션을 제가 그때 연구를 했던 게 아마도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체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데 생체 시스템에 다양한 페이즈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포도 페이즈고 세포 안에도 여러 가지 페이즈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페이즈들 사이에 상호 변화가 있고, 예를 들면 분자 하나를 보더라도 분자가 디스오더드에서 오더드 페이즈로 변하거나 여러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페이즈 트랜지션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근원적인 어떤 그 생각에 틀렸고 그게 그때는 어떻게 확장될지 잘 몰랐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이오 몰리큘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바이오는 어쨌든 내가 바이오 작품이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고,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약간 좀 철학적으로 넘어가다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일단은 이제 당시에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분야가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라고 하면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포닥으로 어떤 연구를 했지, 이제 제가 전공의 분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분야,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고 잘 나가는 분야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근원적으로 뭔가 물질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바이오인포메틱스는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하는 약간 통계학 같은 분야였고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는 잘 정의가 안 됐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도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그때 조금 공부했던 게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인포메틱스보다는 분자 쪽으로 초점을 두는 연구 중에서도 그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 연구 하시는 분들이 그때 또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UC 샌프란시스코의 피터 콜만이 1 마이크로세컨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1 마이크로세컨드 시뮬레이션에서 뭘 찾아냈지? 그냥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중요한 거였고 뭘 찾아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 자체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꼈고 뭔가 더 그 안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좀 더 찾아낼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가지고 UC 샌프란시스코의 캔디 교수님에게 갔죠. 캔디 교수님은 단백질이 어떻게 폴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설파를 하셨고 뭐 그림도 이렇게 예쁜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포닥도 지도 교수님이 처음에는 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서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뭔가 이제 다른 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사 때 페이스 트랜지션에 대한 하셨지만 이제 바이오몰레큘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포닥 때 그 바이오몰레큘을 다루는 그쪽으로 가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양쪽 다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기존에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것을 찾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서울대 오셨잖아요. 서울대 오시면 이제 본인의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 지 한 20년 되셨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교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이제 옆에서 교수님을 보면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단백질 구조 예측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신 걸 봤었는데 그게 본인이 포스닥 할 때 본인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꾸준히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제가 가끔 여쭤보기는 하는데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단백질 구조 예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일의 성과로 나온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갤럭시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로 쫙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 갤럭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갤럭시는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송채혁 교수님한테 갤럭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만드신 그 프로그램들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건데 이제 갤럭시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셨는지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문학 뭐 별을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SNU 몰이라고 제가 그냥 가칭을 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수는 학생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기 연구를 좋아하고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안 좋아하면 안 되니까 학생들 모아놓고 어떤 이름으로 할까 뭔가 이게 나오다가 제가 갤럭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갤럭시라고 하고 이거를 갤럭시는 이제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갤럭시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 대한 이름이긴 하지만 요새 이제 유행하는 세계관을 이제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2020년까지의 교수님의 성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계를 좀 느끼셨고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하실 얘기가 이제 뭐 알파폴드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 연구센터가 이제 AI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분야에 AI가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알고 있는 일인데 교수님께서 그 알파폴드와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 활용된 AI와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알파폴드 이전에 나온 게 알파고잖아요. 알파고는
모든 초등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알파고는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에서 만들었고, 딥마인드의 대표 데미스 허서비스가 약간 또라이인 것 같아요. 딥마인드는 2014년에 제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한 게 2016년이죠. 그리고 나서 전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알파고가 이기고 나서 이제 딥마인드 영국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 다음에는 그 사이언스 문제를 풀자라고 해서 이제 사이언스 문제 중에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이었어요. 단백질 구조 예측은 단백질이 어떤 분자인지, 어떤 아미노산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삼성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침 대회가 있었죠. 대회가 있어서 내가 만든 방법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매트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키스비라는 대회,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 참가를 하기로 해서 알파폴드를 만들어서 참가를 한 거고, 알파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전에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든 아니면 이제 바이오 피직스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캐스비 1994년에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이 20년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툴들을 개발을 했고, 그것들을 이용을 했어요. 이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거기서 나왔던 개념들도 당연히 이용을 했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구조 데이터, 그 다음에 단백질의 서열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얘네들이 AI만을 잘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성과가 오랫동안 뭐 100년 이상 쌓여와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게 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 하필이면은 이 딥마인드에서 그런 거를 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께서 그 알파폴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알파폴드가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알파폴드가 갖고 있는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알파폴드를 이용을 해서 생물학에서 어떤 새로운 질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알파폴드가 가져온 어떤, 그러니까 이게 정체되어 있던 그 단계에서 이 단백질 구조 예측과 같은 분야에서의 어떤 점프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것이 이 어떤 생물학적인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 연구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계기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알파폴드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것도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그 캐습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측정했던 그런 척도 관점에서는 혁신적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조 생물학자들, 그러니까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나 크라이오 EM으로 생체 분자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던 일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뭘 하지? 라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금방 밝혀졌어요. 알파폴드가 스태틱 스트럭처만 보기 때문에 펑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고 할 일이 많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고 하는 툴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석재학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의 연구, 그리고 교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비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석재학 교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 하셔서 교수님을 롤 모델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스토리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